공사 담당하신 중에도 본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송종관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일중 선생님의 경력과 서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중 김충현 선생님은 1921년 4월 2일 서울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은 경동고 교사를 시작으로 1946년 문교부 교과 요목 사정의원을 역임하시고 1949년에는 문교부 예술의원, 서울시 문화의원을 또는 1958년에 동방연서의 이사장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1967년 서울대학교 또 성신여자사범대학 또는 69년 동덕여자대학 또는 71년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서예인들의 후학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1969년에는 일중무견회를 개설하시고 1974년에 한국서예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76년에는 1960년부터 국전 심사 및 운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한국현대미술사 편찬 추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예인들의 발표회장이 부족했는데 서예인들의 발표회장을 마련해 주신 백악동부, 즉 지금 현재 백악미술관을 1983년에 건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으로는 선생님의 지론이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일이 많으므로 삼가를 한다 그래서 개인전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술의 전당이나 또는 개관을 하면서 기념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상훈 관계에서는 일찍이 1938년 조선 남녀학생 작품전 서예 부문에 최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후에 1985년 대한민국 예술원 공로상을 수상하시고 87년에는 문화훈장 보관장을 서운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에 은관 문화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저서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일중 선생님은 한글에 대해서 22살, 그다음은 젊은 나이시죠. 그때 벌써 친필로 모든 해설과 글씨를 써서 우리 글씨 쓰는 법을 만드셨는데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책을 편찬 못하시고 2009년에 가서 발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서예 교과서를 쓰셨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현 전시장에서 보시는 현판은 물론이고 백범 김구 선생 묘비, 이충무공 기념비, 또는 경복군 건춘문 액자, 삼일정신 찬양 비문, 안중근 동상, 민충정공 동상, 인촌 김성수 선생 묘비, 세종대왕 동상명, 대통령 이승만 묘비, 대통령 박정희 묘비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쓰시던 호는 한문으로는 일중, 한글로는 찬례 이렇게 즐겨 쓰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서력과 경력 또는 그 여러 가지의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이 특별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강좌에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원광대학교 김수천 교수님, 또 열화당 책박물관 학예실장인 정현숙 선생, 이렇게 두 분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먼저 김수천 교수님께서 일중 서예의 공천과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있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그 대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문중에서 나와 계시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글씨를 썼는데요. 고등학교 때 일중 선생님의 제자분이신 장암 선생님한테 글씨를 배웠습니다. 대학교는 제가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간산 황재욱 선생님이 그때 동아리에 지도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중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일중무견에서 한 3년간 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때 일중 선생님의 모습은 아주 큰 산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저희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글씨 쓰는 사람들이 만나면 일중 선생님하고 여초 선생님 얘기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중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지 않는데요. 지금 서예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일중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기회가 있으면 알리는 글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일사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때 첫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송론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 살기 때문에 장암 선생님을 찾아서 일중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일중 기념사업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쓴 기간은 비록 짧지만은 그래도 작년서부터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일중서예의 공헌과 배경인데요. 이 공헌에 대해서는 주로 글씨를 잘 쓴다는 그런 것 측면으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글씨도 잘 쓰신 분이지만은 서예 교본을 많이 제작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글씨 쓰는 법 출간,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체, 한글 고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중 선생님이 창안한 글씨고 고체라는 이름 역시도 일중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의 서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번은 선생님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이라든가 가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의 그 사승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회갑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선생님의 공헌 중에서 저는 서예 교본 제작을 처음으로 꼽았고요. 우리 글씨 쓰는 법 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 대회는 동아일보 주최 제7회 전조선 남녀 학생 작품전에서 특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입니다. 건중고신적 풍으로 쓴 건데 이게 18세 때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알려졌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사 자료실을 찾아가서 찾은 자료입니다. 제8회 전조선 남녀 학생 작품전에서 궁체로 상을 받으십니다. 이 상은 특수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당시에 특상 다음이 바로 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939년 6월 7일자 자료인데요. 이 당시에 5,000점이 출품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5,000점 중에서 378점이 입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중 선생님이 세 작품을 냈는데 다 입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6월 14일 날 입상작이 발표가 되는데요. 38점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상을 타셨습니다. 상. 그러니까 특상 그 밑에가 바로 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우수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아까 1938년에 받은 특상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게 6월 21일 날 동아일보 기자가 중동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중동학교에서 상을 받은 분이 3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수상인데요. 거기에 대소특필이 됩니다. 일중 선생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중 선생님이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 7일, 14일, 21일자 동아일보에 계속 나왔으니까요. 여기에서 예 살다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소 공부한 것을 해볼 겸 다른 생각 없이 서예 부문의 작품을 내놓았는데 특상을 받게 되었다. 아마도 내가 평생 동안 서도를 걷게 된 것은 이 학생미전에서의 입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동아일보 공모전의 입상 이후 더욱 열심히 글씨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1939년에 궁체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궁체 연구에 전념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집안에는 궁중 출입을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궁중에서 온 봉소라든가 등서가 자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궁중에서 온 편지입니다. 왕후들한테 온 편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명성황후가 있고요. 이런 왕후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글을 연구하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철자를 현대철자로 바꾼다든가 또 어떤 책에 있는 매뉴얼화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이 예살다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동아일보에 공채 논문을 발표합니다. 1942년에 우리 글씨 쓰는 법이 완성이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보는 책은 증보판입니다. 1942년도에 나온데요. 이 책에 정인보 선생의 서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정인보 선생의 서문이 일중 선생의 고체를 탄생시킵니다. 자, 우리 글씨 쓰는 법, 저술 당시 상황과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세호 선생님께서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에 논문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중 선생님이 중동학교에 들어간 그 해 1938년이 결국 이때부터 일제가 한글 탄압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1942년도가 되면은요, 그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을 발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글 서예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글씨 쓰는 법이 완성을 하고 출간이 안 됐는데 1945년에 우리 글씨체라는 이름으로 고려문화사에서 발행이 됩니다. 자, 지금 일중 선생님이 제작한 서예 교본인데요.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전을 거의 안 하셨다고 그랬죠? 개인전 안 하고 모든 여력을 이 책에 쏟아 부으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글씨 쓰는 법, 지금 우리가 사볼 수 있는 책이죠. 이 책이 40여 년의 연구로 이루어진 한글 서예 교본입니다. 1942년에 쓰신 것은 출간되지 못했고요. 45년도에 고려문화사에서 우리 글씨체라는 책이 나왔고요. 1978년도에 시청각교육사에서 일중 한글 서예가 나오고요. 1983년도에 일중 기념 사업회에서 우리 글씨 쓰는 법이 증보가 됩니다. 이 책을 내는데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정인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1942년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완전히 옛날 어투로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크게 4가지 대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글 고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과 월인석부의 중요성이
게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오체, 전례 해행초가 구비되어 있는 한문서예와 같이 한글서에도 다양하게 발전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중 선생에게 보내는 격려의 글입니다. 이 우리 글씨 쓰는 법 일중 선생님의 자세에 보면은요, 정인보 선생님께서 1942년도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서의 주요 내용은 정인보 선생의 서문을 보고 한글서의 세기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한글 고법,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어린석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정자와 흘림만으로 발전한 궁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연구하여 한글, 전서, 예서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궁체를 바탕으로 고체 쓰는 법을 증보하여 완벽을 기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의 서문에 있는 내용, 그 숙제를 그대로 이행한 게 일중 선생님의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6필로 썼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6필로 쓰셨습니다. 고체에 대해서 쓰시고 궁체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문을 통해 본 우리 글씨 쓰는 법 출간의 의미인데요. 동생이신 김창현 선생님, 문학가 김동리 씨, 이희승 씨, 한글학자죠. 이분들이 그 발문을 썼는데 여기에 책의 가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 선생께서는 다만 정자와 흘림만이 쓰여지던 우리 글씨의 판본을 점화하여 전예와 맞서는 고체 새로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우리 글씨 쓰는 법은 처음으로 근거 있고 책에 확립된 완벽한 저서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린 선생께서는 한글 글씨의 이론을 체계화시켜 우리 글씨 쓰는 법을 갖고 40년 만에 펴냈다. 이것은 한글 500년 이래의 쾌거로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 이래 손꼽을 만한 경사의 하나라고 보셨습니다. 이희승 선생께서는 단순히 습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배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값어치는 높이 평가되리라고 본다. 특히 현대인들로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 6필본이다. 후진들은 일중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눈물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선생님의 이 저자 발문을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한 권을 정성 들여 쓰려 하였으나 세자가 많고 안하조차 이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안다. 젊어서 썼던들 어땠었을까 하는 느낌도 든다. 그래도 활자를 섞어 내는 이보다는 내 뜻을 내 붓끝으로 옮기는 것이 나로서는 절실한양 싶다. 철자법이나 단어, 띄어쓰기, 한문, 구독은 자의대로 저기하게 한 것이니 눌러보기 조인다. 근데 제가 글씨 선생님의 이 책을 보면요, 세자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썼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평상시의 글씨보다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노안이 오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중 선생님의 공헌 중에서 두 번째는 고체의 창조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한글에 고민하는 그런 글이 예설대에 나와 있습니다. 한자는 역사도 오래되고 한 글자를 만든 원리도 다양하여 조용성이 풍부하나 한자와 비교할 때 역사도 짧고 자형도 간략하다. 따라서 한자와 달리 한글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를 지금 이렇게 고체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정인보 선생님이 써준 서문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훈민정음하고 용비어천가는 인쇄죠. 인쇄인데 인쇄를 이렇게 필사로 만드는데 지금 이건 천문여고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건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 작품을 펴보는 순간 암각화에 새겨진 글씨 같았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체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글을 전용하거나 한글, 한자를 함께 쓰는 현대의 우리로서는 새 각오로 한글은 물론 국한문 서예에 심써야 할 것이다. 우리 글자로 현판도 써야 하고 비문도 새겨야 하며 작품도 해야 한다. 연약해 보이는 작은 글씨 우주에 궁체로만 만족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체는 글자의 크기를 넘근하고 필력을 구사할 수 있으니 이체의 개발과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글씨를 고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고체라는 말은요 원래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 전에는 없었겠죠. 이게 일중 선생님이 만든 창안한 단어이고 글씨인 것입니다. 한자의 전례를 써야만 한글의 고체를 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중 선생님의 공언 중에서 창신의 서예를 득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독창성에 빛나는 글씨를 많이 썼는데 20대 때 글씨를 보면 그대로 형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진경 글씨 그대로 쓰셨죠. 그 다음에 30세부터는 굉장히 창신의 서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중무견에 걸려있던 작품입니다. 월전 선생님한테 써준 것입니다. 선생님의 글씨는 예서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씨 선배님들의 말씀은 이 전예를 포함시킨 이 행초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서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3000년 중국 서예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게 1962년 작품인데요. 교편생활 그만두시고 이때 지금으로 말하면 전업작가가 되십니다. 1962년도에 출품한 작품인데요. 여기 6가지 서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글씨의 특징은 그 이질적인 서체가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 이거는 선생님의 원만한 성품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중 선생님의 그 서론이 국민일보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고법에서 배워라. 그러나 새 뜻을 펴도록 하라. 글을 쓰되 되도록 연대가 높은 글을 골라 익혀야 한다. 그건 등산하는 이치와 같이 100m 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1km 높이에서 내려보는 게 같을 수 없다. 연대가 높을수록 시야가 달라진다. 이거는 추사 선생이나 이광서 선생 그리고 중국의 서예가들이 말한 소원의 미의식, 고법을 강조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현으로부터 이어받은 민족혼입니다. 이 부분은 서예계에 잘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중 선생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오현이라는 곳인데요. 일중 선생님은 1921년 서울시 도봉구 권동 오현 창녕 이궁에서 태어나는데요. 창녕 이궁은 순조의 부마 김병주를 지칭하며 창녕 이궁은 보공공주 그러니까 순조 23대 순조대왕의 둘째 딸입니다. 보공공주의 제사를 받기 위해 나라에서 마련해준 묘막입니다. 보공공주는 조선 23대 왕인 순조의 둘째 딸로서 불행하게도 보공공주는 13세 때 김병주와 결혼한 후 15세에 돌아갔습니다. 보공공주가 죽자 나라에서 묘소를 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창녕일궁입니다. 창녕일궁은 본래 인조 반정 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신경진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중 선생님의 5대조 할머니가 보공공주이십니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이 일중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종려와 왕의지를 본받은 보다는 조부와 증조부의 절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일중 선생님의 조부와 증조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중 선생의 증조부 김석진은 고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는 을사조약을 적극 반대하였고 나라를 팔아먹은 오족을 처단할 것을 내용으로 한 상소문을 올렸으나 상소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석진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송영궁에서 양근으로 이사를 했다가 동학난으로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자 1907년 오현에 창녕이궁 요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송영궁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지금 한국일보 있죠, 그 앞에 검은 벽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 미국 대사관 사택입니다. 거기가 바로 일중 선생님의 5대조이신 부마 김정주 선생, 그리고 공주님이 시집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김석진 선생이 사셨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자 일제는 조선족 고관들에 대한 유화책으로 자기와 은사금을 주었습니다. 김석진에게도 남작의 자기가 주어졌으나 김석진은 이를 거절하고 합방에 대한 통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되고 제일 먼저 자결한 분이 김석진입니다. 아들 김영환, 그러니까 일중 선생님이 조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김석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김영환은 양주군수와 양금군수를 거쳐 비서원승,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원승이라는 벼슬을 지냈습니다. 일제는 김석진이 거절한 자기를 아들 김영환에게 받을 것을 강요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가 광석을 이끌고 도봉구 권동 오련으로 피신합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있은 지 11년 후에 일중 선생님이 태어납니다. 그 일중 가문의 삶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게 남자쥐한테 은사금을 줬다고 했는데요. 이게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 돈으로 25,000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입니다. 그걸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중의 조부 김영환은 일제의 신학문을 개혁하고 오로지 한학에 묻혀 지내면서 자손들의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김영환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윤동, 김순동, 김춘동은 순국한 집안의 자손답게 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향학열을 불태워 훗날 출중한 한학자로 성장합니다. 맏아들 김윤동, 그러니까 일중 선생님이 부친은 시문에 밝았으며 유경사업의 뜻을 두고 창문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십니다. 둘째 아들 김순동은 한학의 실력을 인정받아 충남대학교 물리과 대학 원장을 역임했으며 셋째 아들 김춘동은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김윤동은 김문현, 김충현, 김창현, 김웅현, 김정현의 아들을 낳았고 이들 오형제는 어릴 때부터 한학과 서예를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서 김문현, 김충현, 김웅현은 한국 서예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였으며 김창현 역시 서예를 잘했는데 김창현 선생님은 한학으로 이름을 더 떨치셨습니다. 이게 1940년대 아마 이전의 사진일 겁니다. 창현 선생님 유고집에서 제가 이 사진을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이분이 김영환 어른이십니다. 조부, 조모, 그리고 일중 선생님의 아버님 되시고요. 옆에 계신 분이 여초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중 선생님이 계시고요. 배가 김창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련이라는 것이 지금 북서울 꾸미숲입니다. 자, 오연의 풍경인데요. 사람마당에는 해식의 괴석이 있고 반석이 있고 영산홍, 백철죽, 모란이 심겨진 화단, 매화나무가 있고 뒷동산에는 밤나무, 감나무, 목수국, 앵도, 산수유, 은행나무, 진달래 더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고요. 자, 오연의 생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재밌는 글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글입니다. 일중 선생님이 조카 되시는 분이 쓴 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에서의 진행을 타 가문에서는 구태의하는 봉건 대가족 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된다. 그때의 광경이 눈에 스친다. 큰 사랑에 동강 부군께서 좌정하시고 배가 부군께서 열심히 글을 베끼신다. 작은 사랑에서는 경인, 일중 선생님의 형님 되십니다. 경인 부군, 일중 부군께서는 먹을 갈아 비문을 쓰시고 두전을 쓰신다. 루마루에서는 여초 부군께서 열심히 목주련을 가꾸신다. 문정 부군께서는 무쇠화로를 뜬 숯을 피워놓으시고 북칠을 하신다. 이 북칠 기법은 금속학에서 굉장히 특수 기법입니다. 지금 금속학하는 사람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김수중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법입니다.
번개 부군께서는 아버님이죠. 큰 사랑, 작은 사랑을 오가시며 지휘하신다. 어린 나는 김통년 선생입니다. 고아 놓으신 약 소금을 전에다 조금씩 넣어가며 가라 항아리에 붓는다. 사랑 마당에서는 삼지기들이 판각할 목판을 이리저리 옮긴다. 이것이 오연 사랑이다. 그러나 어느 학교 마당보다 더 정겹고 화려하다. 증조 할머니께서는 활짝 핀 매화를 감상하신다는 핑계로 사랑으로 나오셔서 둘러보신다. 60여 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 만나서 8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가락으로 이어진 문예 정신.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일중 선생님은 조상이 청음 김상원 어른이시고요. 그 이전에 학조대사라고 있습니다. 학조대사는 세조의 국사입니다. 그분이 한글 연구에도 상당히 밝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생략하고요. 청음 김상원, 그 다음에 고군 김수중, 문국 김수환, 육창, 경제정선을 낳게 한 육창입니다. 옛날 본논문에서 서해사적인 공헌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1949년 예술위원으로 임명되어 지금은 예술원 회원입니다. 손지영 선생과 함께 국전 창립을 주도했고 동방연서회와 일중무견을 중심으로 많은 수학들을 양성했으며 예술의 전당 서해관 건립 추진, 수호에 앞장선 것도 큰 공헌에 속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을 일중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중서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중 선생의 배후에는 한일합방 때 항의를 하다 자결한 증조부 김석진과 그의 뜻을 본받아 오해에서 자손들을 데리고 가학의 뜻을 펼쳤던 조부 김영환의 정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망국의 뜻을 한을 품고 북한을 회복하기 위해 후손들이 교육에 힘썼던 조부 김영환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일중서해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국은 총이나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중서해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서예가의 연구가 아니라 민족훈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느낀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과 바로 이어서 열화당 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신 정현숙 선생의 발표를 알렸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열화당 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정현숙입니다. 김수선 선생님께서 제가 얘기하려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좀 시간 안에 또는 시간보다 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록에 제가 또 원고를 실었는데 발표는 도록하고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전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좀 일중 선생님의 현판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거였다면 발표는 아무래도 지금 귀한 작품을 빌려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 지금 내빈께서도 아마 작품을 불러보실 텐데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 위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돌아보실 적에 감상하실 적에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 해서 그런 순으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좀 기획했기 때문에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시면 그 전체 도록에 183점의 현판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소재 불명의 것이 8점이 있어서 그림으로 실려 있는 것은 175점입니다. 그 중에 한글이 10점이었고 그 중에 붕치가 2점, 나머지 그 8점이 고체였습니다. 나머지 165점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체별로 살펴보면 전서가 2점입니다. 불행히도 그 전서가 이번에 한 점도 실물은 아니고요. 삼청에 가시면 경기 소금강이라는 그 자제암에 있는 일주문의 그 전서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서가 11점이고요. 해서가 30점이고 예서가 122점입니다.
그 제가 왜 지금 전시장을 둘러보시면 아실 테고 제가 왜 그 예스에서 일가를 이루다라는 그 부제를 달았는지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작품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판의 서풍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전체 기획을 하면서 1부, 2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주로 개인과 관련된 현판. 그래서 이제 1층에 가시면 집안 현판부터 쭉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집안 현판에는 뭐 당연히 그 집안을 위해서 쓴 현판, 그 다음에 그 지인, 예, 여기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그 제자를 비롯한 당시에 그런 그 친구분들 또 친하게 지내시던 뭐 예술은 회원분들 기타 이제 여러분들에게 써주신 현판이 있고요. 또 집안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저 앞에 사충서원이라든지 녹동서원이라든지 이렇게 선조들과 관련된 그런 현판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해서 개인에게 써준 것이다. 제가 좀 분류를 했고요. 그게 약 75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당이 13점, 집안이 13점, 사당이 34점, 지인에게 써준 게 28점이었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아닌 그 공식적인 요청으로 쓴 것은 작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둘러보시면 서풍이 좀 개인적인 그 요청에서 쓴 거랑 좀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2부에서는 주로 이제 그 궁궐 현판 3층에 가면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나 공공 건축물의 그런 현판들 저 뒤에 보시면 충무영당이라든지 한강대교라든지 원해대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찰이 가장 많습니다. 61점입니다. 사찰 중에서는 그 양평 영문사에 있는 그 현판과 그 다음에 그 순천 송강사에 6점으로 각각 6점으로 가장 많은 그 한 장소에서는 많은 그 현판 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작품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개인으로는 그 현판이라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갖고 계신 분이 글쎄요 이전에 있었는지 아마도 이 전시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나도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 작품은 47점입니다. 1, 2, 3층을 합쳐서요. 그 중에서 실물 현판이 28점이고 그 원본 보시면 화선지에 쓰여있는 저 뒤에 보시는 채원당이라든지 이런 그 현판을 쓰시기 전에 선생님한테 직접 받은 원본이 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져 있는 건 돌을 떼올 수가 없어서 탁본으로 만들었고요. 8점입니다. 나머지 그 궁궐 현판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도저히 뭐 떼올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은 또 탁본도 힘들고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해서 3층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감상하시면 좀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1층에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는 순서는 선생님의 탄생에서부터 생가에서 어떻게 그 다음 이게 아마 그 생가에서 쭉 39년에 탄생하시고 41년에 결혼하시고 44년에 이렇게 살림집이 나오면서 조부께서 지어주신 그 당호가 오산 봉포라고 합니다. 그 탁본이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원고에서는 뭐 현판에 정의부터 했지만 다 이미 아실 것 같아서 또 시간 관계상 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현판의 연원과 의미 부분은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중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현판을 쓰신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는 것을 좀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진나라 때부터 현판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때 서서라는 그런 이름으로 건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 곧 현판 글씨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글씨를 잘 쓰는 이유만으로도 뭐 벼슬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의 현판은 그 일중 스님께서 쓰신 건춘문이라든지 영춘문이라든지 이런 궁궐의 현판은
군주의 명으로 당시에 황제의 명으로 썼기 때문에 그 한고조가 된 유광의 책사였던 소화가 창룡, 백호 두 덱을 현액을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첫 번째 기록으로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도 위나라 때 조예의 명으로 문대를 현판을 쓴 그런 서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국조에서도 두준, 두건 또는 강식이라는 이런 유명한 당시의 명필들이 다 궁궐 현판을 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조에 와서도 그 천자가 자기의 성전인 노침을 완성했을 때도 당시 국조에서 가장 그 명서가인 조문심이라는 서예가에게 제방을 썼다. 그래서 그 성공으로 그 조홍태수라는 그런 관직까지도 얻었다. 그래서 그런 현판을 쓸 때마다 다시 그 사람을 불렀다. 또 이후에 그 당나라로 오면은 왕지경, 운중용이라는 두 서가가 첩천무의 부름을 받아서 그 두 사성사, 청선사라는 그 두 사찰에 현판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크게 방서로 현판 글씨를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방서를 잘 쓰면 높은 간지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면 저희들이 공주 마곡사의 그 대웅보전 글씨가 김생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오래된 것이 되겠죠. 최치원도 쌍계사 입구에 물론 나무는 아니지만 그 성문 우측바에 쌍계라고 큰 그런 석각의 글씨를 남겨서 쌍계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현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공민왕이 어필로 쓴 그런 그 영주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든지 안동웅부라든지 또는 뭐 낙동강변에 쓴 영호루 이런 무량수 이런 그 편액들을 왕이 직접 썼고요.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뭐 사찰, 궁궐, 도성뿐만이 아니라 향교, 서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층서원, 녹동서원 같은 저런 서원, 그 다음에 심지어 고관의 주택에까지 현판 글씨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는 당대 명필뿐만이 아니라 어필도 많았고 그 고성의 그런 필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오시면 이미 여기에 이제 다 아실 텐데 미리 저런 그 김돈희, 서병호, 정연복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두 대통령은 유명하죠. 현판 글씨를 많이 필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해인사의 해인 대도장을 썼고 영주 부석사의 부석사도 썼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지금도 가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그 항파도리 유적지에 가면 그 순입이 앞에 항공순입이라는 큰 비석에 그 제자도 지금 남겼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김중영과 동시대 서예가로는 뭐 손재영 선생님, 강암 송승용 선생님, 뭐 김기순, 김홍현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필, 당대의 그 명필들이 다 현판 글씨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선생님 스스로도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살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아까 그 건천문, 영천문에 관해서는 옛날에 궁궐물 현판은 명필로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썼다는 전통이 있어 나는 지금도 그 두 대궐문의 현판을 쓴 데 대해서 일생의 영광으로 삼고 있다 라고 선생님께서 스스로 기록하셨습니다. 한강대교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란으로 부서진 한강대교가 56년에 완공되었는데 이 글씨가 57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고 아마 글씨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서울시청 직원이 아주 그 당시에 그 보기 드문 귀한 한지를 수십 장을 준비해 와서 선생님께 아주 귀하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정성껏 해왔느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글씨를 잘 쓰시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나는 한글은 익숙치가 않다. 그러니 한글은 김충년에게 가라 해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승만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놀랐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대통령 그 한마디 덕분에 지금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예 살다를 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지 글쎄 지금 한 채 값은 될까요? 하여튼 상당한 액수를 받아서 선생님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청백리 상정이죠. 조선 500년의 빛나는 명정성입니다. 그 파주 앙지대에 가면 그 황희 선생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앙지대 현판도 쓰고 또 중국기도 남겨서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조상에게도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 보고는 이 두 점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쓰신 그 황희 선생 동상의 앞에 제자도 쓰셨고요. 또 그 동상 기록한 비문도 쓰셨고 또 그 경모제라는 그 제실의 현판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총 파주 앙지대에는 5점의 일중스님 작품이 있습니다. 사찰 일중문을 많이 쓴 이유는 나는 불자는 아니지만 일중문의 사찰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남을 것 같아서 내가 일중문 현판을 썼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찰의 점수는 도록에서 61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2점이 일주문 현판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책을 보시면 얼마나 그 글씨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명필이시고 또 그게 시대별로 초기에 쓴 글씨와 후대에 쓴 글씨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풍이 달라지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충현 선생님의 그 글씨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지금 전시대에 있는 글씨 위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강대교 아까 그때 돈으로 100만 원 받았다는 그 글씨 내자입니다. 내자에 1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탁본이 조금 저 뒤에 있고요. 서울대학교 이것이 아마 이번에 굉장히 이 전시를 통해서 찾아내게 된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고심 끝에 찾았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대학교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우유곡절 끝에 찾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작자 미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빌려달라 석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아마 그 동승동에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그 교문 오른쪽에 붙어 있는 석재인데 1900 선생님 연보에 64년 서울대학교 에글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기록에는 작자 미상의 연도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좀 대여하려고 사실은 공문을 여러 번 넣었지만 자기들은 작자 미상이라 힘들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러면은 크기만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공문까지 넣었습니다. 공문 넣어서 받은 것이 크기인데 세로가 91 가로가 21 그 정도 크기의 석재 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이 붕채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1층에 있습니다. 선생님 생전 자택에 붙어있던 그 한글 주력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특이한 것이 좌에서 우로 쓴 이 글씨였습니다. 신도비가 그 사육신 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현판 글씨가 전부 다 좌에서 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양식을 맞추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전서두전이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은 종갓댁인 장문여고에 있습니다. 해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초기에 이렇게 안진경풍, 은근한 안진경풍이 나오고요. 사충서원이라는 작품은 저기 있습니다. 69년도에 노강서원에서는 안진경풍보다는 아마 북이풍이 좀 더 많이 느껴지고요. 그 이후에 77년, 79년에도 북이풍이 있어 거기 안진경풍이 있고 또는 안진경풍 이렇게 선생님께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이 네 점은 모두 김천 직직사에 있는 모든 현판은 다 이렇게 해수로 쓰셨는데 제일 위에 왼쪽에는 인천 흥룡사에 있는 대웅전 현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 이렇게 북이풍으로 좀 많이 쓰셨습니다. 80년대는
예, 86년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현판이 걸려 있는 내소사의 천왕문입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은 90년대 와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원필에 예, 해설을 쓰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예수로 잠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지금 위에 두 점, 예, 위에 두 점은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예수가 저렇게 좀 이렇게 핵의 힘이 있으면서 큰 핵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일정한 굵기로 갔다면, 예, 지금 79년도 제일 마지막에 이 작품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예, 변화가 있는 게 보이죠. 예, 80년대 초에 이거 1층에 가면 1층, 2층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의 지인들에게 이 아래의 두 점은 남자에게서 준 것이고요. 위에 한 점은 매듭장이신 김희전 선생님께서 써줬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면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써주신 서풍도 좀 다르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86년, 7년의 작품들이 이것이 제가 좀 일중풍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지 않을까 해서 좀 모아봤습니다. 원필에 부드러우면서 그 삐침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예, 좀 이런 식의 그 날카로움들이 이런 날카로움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여기 전부 다 이런 글씨를 80년대 후반에 좀 많이 구사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날카롭고 강인한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다른 글씨에서 살펴볼 수 없는 이런 글씨를 제가 이 일중풍 예술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예, 하나 오른쪽 것은 1층에 있습니다. 이 조순 선생님 거는 저 뒤에 뒤쪽에 바로 예, 선생님의 그 아마 호가 소천이라 소천서사를 쓰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잠깐만 주목하실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일중이라는 것이 요 일중이 바로 저희들 지금 뭐 도록이라든지 모든 글씨에 지금 나와 있는 일중 글씨인데요. 아주 이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가 균형 잡힘이 글쎄요 전체 아마도 어쩌면 일중 선생님께서 소순 선생님의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정갈하게 쓰시지 않으셨나.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중을 이렇게도 쓰시고 일중제입니다. 청화무역이라는 것은 그 청화 조병암 문학관에 그 청화헌이라고 문학관 이름을 일중 선생님께서 지으셨는데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비운다. 아마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중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5번째 이렇게 일중제를 한자로 해서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도 쓰시고 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예,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많이 저를 흥분시킨 그런 작품들입니다. 예, 90년대로 오시면 이제 아까 보신 80년대하고 어떻게 다르신지 확연히 보이시죠? 이제 부드러움과 아주 순함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이 예,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2층에 제일 어쨌든 현판 글씨로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쩌면 추사의 그 느낌을 다 없앤 그 판전의 마지막 작품 이런 일동 선생님도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저는 굉장히 이 순진한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이 작품도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좀 특이하게 직선이지만 이렇게 휘어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 세 작품이 바로 이렇게 예, 건축의 모양들과 어울리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것은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라 선생님의 글씨로 각자가 이렇게 어울리게 하지 않았나. 예, 이게 성교장입니다. 성교장 역시 가보시면 이렇게 차양 비슷하게 서여져 있는 이 디귿자 모양과 이것들이 어울리게 이렇게 각자가 좀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예가 건축을 만날 때 어떻게 이렇게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서자와 각자의 그런 합작품으로 이런 것이 좀 태어날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동에 있는 서운고당 역시 이렇게 휘어진 것이 이 집의 이티거자의 모양과 좀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것이다 라는 걸 이번에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도록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잘못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려 보종 때 무신이 쓴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자 미상, 연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의 기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존에 굉장히 무관심했다. 그래서 대웅 보존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웅 보존의 형판이나 주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웅 보존이 다시 지어지면 주련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찾아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동 어락증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책에. 제가 2014년에 방문했을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 또한 제가 내린 물론 제일 중요한 제 생각입니다만 찾아보니 문자와 역사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일중스님이 연보에 1988년에 강화 역사관을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이 강화 역사관이 2010년에 강화 역사박물관으로 바뀌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판이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석재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추적을 했더니 그것이 지금 강화 역사관 지하에 돌에 박았던 거라 지금 이런 상태로 강화 역사관이 이렇게 지금 형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면 박스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복원을 해봤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자 한자를 사진으로 복원한 거죠. 물론 이 모습대로. 왜냐하면 인터넷 찾으면 옛날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돌에 앉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강화전역박물관으로 원래 새로 개관을 했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2014년의 모습이라면 1988년에 문을 열었을 때부터 2010년까지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지금은 아까 처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라면 박스 속에서 수장고 속에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화 역사관이라는 걸 얹어서 당시의 모습으로 한번 해서 이 도록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이었다. 선생님의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원래가 선생님께서 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경시하고 지나간 역사를 버려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착잡한 신경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현 현판 글씨 서해가 건축을 만나다 전 개막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중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김재면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서 바쁘신 일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념사업회는 일중이 선생이 쓰신 현판, 현액 등의 자료를 모아 도록을 발간하고 동시에 세 번째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와 함께 발간되는 도록을 통해서 주변 상황과 대상에 따라 서해의 표현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한 작품에 얽힌 이야기 등을 통해서 일중 선생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서예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는지, 또 사회의 다른 분야와 함께 어울려 우리 문화의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좋은 서예계의 반응이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 전시와 도로 발간까지는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귀한 작품을 선뜻 출품해 주시고 도록에 쉽게 해주신 기관 및 개인 소장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중선생을 위한 마음 하나로 전국을 찾아다니며 사진에 담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정웅표 선생과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이준호 사진작가께 감사드리며 전시와 도록의 모든 기획을 맡아 마무리해 주신 정현숙 선생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강을 해주신 김수천 선생과 전시회 축사를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조순 선생님, 서예계를 대표해서 오신 권창윤 선생님, 그의 귀하신 시간을 내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일중선생 제자분 여러분들,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들어섰을 적에 바로 이중 선생의 작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신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참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김정현 이사장 올해 간만에 왔습니다만 우리 상과대학 경제학과의 졸업생입니다. 겸해서 이중 선생한테서 서예를 배운 우리 졸업생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우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서예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분이 아니 되겠습니다만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서예라고 하는 예술은 딴 예술과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가령 그림이라든지 딴 물건들은 그 작품을 만든 그러한 분들의 말하자면 인품과 성격과 이 감정이 이것이 잘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서예는 이 글씨를 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그 스타일, 요즘 식으로 말할 같은 스타일, 그리고 운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난다. 그 점이 아주 딴 모든 예술과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전시회 한번 이렇게 제가 그냥 돌려봤는데 불구합니다만 아까 그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중 선생의 그 인품과 그리고 그 나이를 거듭함에 따라서 이 변천하는 성격 또 관심 이러한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한테 주신 이 현판 소천서사라고 하는 현판 아주 이렇게 굉장히 단아하게 이렇게 해주신 데에서 저는 다시금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중 선생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이중 선생의 그 작품과 그 작품 세계가 널리 보급이 되어가지고서 이분이 남기신 여러 가지 그 작품의 그 운치 이러한 것들이 잘 개성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저 간략히 이 전시회의 의의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김재년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축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서해 후생으로서 또 선생님의 문도로서 이렇게 저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현수 선생, 김수생 교수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지 제가 그 문화생으로서 또 서해 까마득한 그 후진으로서 선생님을 그동안 보고 느끼고 한 그런 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서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그냥 혼란기 내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서해 맥이 끊어졌다. 또 거기 또 이 강점기의 타 문화에 지배를 받았다. 서해도 이것 때문에 해방 이후에 굉장한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혼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서해는 우리 일종생 가계에서 나오다시피 외색을 아주 철저히 배격한 그런 총절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총절이라는 것은 금방 외색 그 시대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강화에서 있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 안동 김문의 여러 가지 총절에 대한 역사가 우리 그 기록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돼서는 모르지만 그 선생님 형제분들이 전부 그 조부의 엄명에 의해서 이 공립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서법에서도 외세 풍조를 되찾아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은 그 방필보다는 원필이 중요하다. 특히 해설을 그때 많이 썼는데요. 해설 중에서도 안진경의 해설은 전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속된 기운을 없앤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현판에 보셨듯이 안진경의 해설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 안동 김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안진경 뭐 총리고 또 당나라 시대 안사의 난을 물리친 뭐 그런 그 곤욕을 겪은 총신의 글씨는 하지만 그 안진경을 꼭 그 안동 기준으로 쓰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속기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첩경이다 해서 안체를 도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굉장히 불충분하지만 한나라 예술 들어온 것이 바로 그 서해 이론에서도 뭐이 고명하시지만은 한글 고철 그 창안에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것이 선생님의 굉장히 이 면학이라든가 예술 기질에서 많이 반영된 그런 그 성과가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일중세의 이 예술 그 경계는 굉장히 조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뭐 형제분들이시지만 계시되는 연초선생은 예리한 면이 있지만은 전체 우아하게 장법을 짜올리는 건 일중생은 못 따라갑니다. 또 법에서 예리한 건 또 일중생은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빨리 자기화시키는 것. 좋은 법을 쓰면 나의 법으로 빨리 만든 그런 소화 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 누구 글씨는 신운이 없어. 그냥 법만 따지지
신령스러운 운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럼 예술가의 그건 기본입니다. 추사선생도 그 괴상한 거 그냥 그대로 베끼면 추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신론도 그거가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인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걸 평소에 늘 주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적을 두지 말아라. 이런 그 교훈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이 작품이 이 현판물은 지금 현재 전후로 해서 활동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작품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속기를 배제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겉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리장침입니다. 솜 속에 침이 들었어요. 또 면과천하입니다. 솜 속에 쇠붙이를 싸고 있다. 겉으로 보면 부드러운데 그 유능제감이죠. 만져보면 속에 딱딱하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생님의 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해서 후학들이라든가 이런 현판 아니면 재지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작품을 기획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정표 선생, 정현주 선생에게서 많은 자료와 또 해서 한 것이 근데 이 선생의 일중 선생의 여러 가지 족적을 그나마 좀 정리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또 우리 서단에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부흥되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했고 참석해 주신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애로사항 같은 것을 가든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갔다는 거예요. 현판을 보고도 저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사진을 찍으면은 왜 그걸 찍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교수에서는 사진 찍고 있으면은 저게 유명하신 분 글씨냐고 묻더라고요. 유명하다 보면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끄시는 분도 있어요. 이 앞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겠네요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자주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건 몇 월달 찍고 몇 월달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13년도 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더웠는데 지금 작가가 금방 왔다 갔는데 그 작가분이 좀 등치가 커요. 근데 땀을 비 오듯 해요. 그 신발이 다 젖어가 신발에서 물이 다 나올 정도로 땀을 흘리는데 그러면서도 수없이 셔터를 눌러요. 그럼 다 찍고 나서 하나가 되면 나왔어요 하고 해맑게 웃던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진이 한 번 찍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가야 돼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또 비가 와도 안 되고 그 약간 구름이 끼어야 되는데 이게 여담인데 이제 저희가 사진 찍으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름에 햇빛이 뜨겁고 그럼 뜨거운 날은 사진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끼기를 기다려요. 구름이 지나가는 거를. 그래서 둘이 앉아서 선생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럼 조금 있으면 구름이 껴요. 그래서 몇 카트 찍고 또 쉬어요. 쉬고 있으면 또 구름이 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찍어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보고 다시 가고 어느 때는 비가 오는 날 출발했는데 가보면 또 비가 장판 그쳐서 찍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과정에서 현판뿐만 아니고 선생님이 그 족적을 잘못 따르는 데서 비석 사진을 또 많이 찍었어요. 근데 비석 사진은 사진 찍으면 얼비쳐요. 비석이 사진 그 셔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큰 비석에다가
검은 천을 쳐야 돼요. 또. 그 둘이 검은 천 치고 찍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걸 또 전부 또 이게 손을 봐야 돼요. 손을 보는데 찍는 것보다 요즘 뽀샵이라고 그러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찰 그 일주문 앞에 보면은 그 사찰 그 일주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그 좀 사진에 안 좋은 그런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걸 거의 다 없앴어요. 그걸 없애고 거기 이제 전선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줄이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틈 뭐 줄 같은 거 다 없애고 하니까 그 일하다 보면 보통 1시,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장비를 들고 가면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되게 보면 이제 세상 인식을 잃는 것 같아가지고 큰 사찰은 되게 못 들어오게 해요. 차를 해. 그 작은 사찰을 가면 너무 잘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메고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면은 사람들이 없을 때 찍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요해요. 사람들이 다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찍고 또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멀리서 찍으면은 그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정면에 찍은 것처럼 인쇄해야 되거든요. 컴퓨터 넣고 인쇄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니면서 이렇게 본 거는 그 글씨가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저 현판이 없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완성도는 우리 글씨 현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진을 다 찍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사진도 그 속에 서예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화 같은 거는 박물관에 가보면 이미테이션 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예는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서예도 그런 쪽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끝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주위의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든가 제가 좀 무례한 일이 있었다든가 하면은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분 가셨지만 정말 행복했고 또 앞으로 일 말고 한번 같이 여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이 책을 꼭 껴안고 잠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 선생님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찍은 자료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사업회로부터 한 150분 정도 되는 사진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이사장님, 그 후손 이사장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서예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좀 기획을 의뢰하셔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정말 사진을 받아들고는 제가 망망대해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판은 죽은 나무입니다. 그것도 물기 다 빠진 그런 또 섞기도 하고 그런 나무들인데 사진만 이렇게 실어놓으면 훌륭한 사진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살아있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현판에 생명을 또 불어넣을 것인가 수많은 날을 고심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들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자. 그것이 일중생님을 살리는 길이다. 여기에 자간을 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저는 사실 그 시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면 받은 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쪽에 문을 수없이 두드리죠. 예, 때로는 관공서에,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개인과 개인을 몇 달이 걸쳐서 그렇게 해서 다 쫓아다녔습니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서 들어보니 전화로 듣지 못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이러한 얘기들은 제가 현판에 다 실었습니다. 도록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록이 470쪽 정도 되었지만 도록을 보시면 모든 여러분들께서 다 일중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현판을 대할 때마다 일중 선생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보니까 일중 선생님께서 정말 당시에 그 각계각층의 그 정말 20세기에 그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모든 분들과의 교류가 정말 이런 분이 다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형파를 갖고 계신 소장자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당대에 일정 많은 사람이 있었겠느냐. 우리 가문에서는 당대의 최고의 글씨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일종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다. 이런 소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그것을 제가 도록이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깨서 생각나면 잊어버릴까봐 다시 컴퓨터를 치고 이런 수많은 날들을 제가 좀 보내면서 한국 서예사에서 특히 현대 서예사에 정말 그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났어도 좀 볼만한 자료집이 이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좀 심려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그 속에 실수도 있겠지만 그 있는 실수는 다 제 배움의 부족으로 여기시고 저는 사실 일중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기 처음에 이사장님께 사진을 보여주셨을 적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연구자에게는 소중한 자료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닦아서 문질러서 이렇게 드러내서 밝혀내고 싶다는 그런 그 욕심으로 학구적인 욕심으로 임했습니다만 이제 평가는 여러 선생님이나 보시는 분들이 하시겠지요. 저는 다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나름 받은 날은 또 와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만 정말 그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습니다. 주위에 제가 뭐 부족한 점은 여러 선생님께 여쭤보고 또 모든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 감사드려야 할 부분은 일중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그 연구에 대한 항암열이 불타도 선생님께서 이 많은 작품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제가 시작할 수조차 없었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중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미국에 계시는 이열모 선생님이십니다. 이열모 선생님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회와 인연으로 일중 선생님 일을 제가 맡게 되었다 했을 적에 이열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일중이 그렇게 묻힌 양반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짧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정 선생과 인연이 되었으니 이전에 월전 선생님한테 했던 것만큼만 하면은 일중 선생님도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누누이 제가 가까운 미국으로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일중 전시 잘 되어 가느냐 최선을 다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해주셔서 제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이열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이열모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선생님의 쾌차를 비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분은 바로 일중 선생님의 후손이신 기념사업회 김재년 이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가면서 그림의 가닥을 잡았지만 사실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온전히 저한테 다 맡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 책임감으로 수많은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여러 밤들을 새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뭐 저 역시도 부족한 면이 있을 테고 또 그것은 또 후에 숙제로 남기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이 일중 기념사업회에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현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중 선생님의 업적 중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주 작은 분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금성문입니다. 나중에 혹시 연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중 선생님의 금속문이 집성이 되면 한국 현대사가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그 60, 70, 80년대의 모든 역사가 일종의 금속문 속에 들어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판전을 또 이렇게 사업을 벌리셨으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금속문을 좀 집대성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제가 감히 기념사업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전시는 1, 2층은 현판으로 되어 있고 3층에는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끝나고 3층에서부터 차례로 작품을 관람하시고 1층에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예가 건축을 만나다 전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